방원. 누군가 그에게 소리치며 즉시 가을 매미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약속한다. 그 매미는 죽은 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영물이다. 하지만 사용할 때마다 운명과 인과를 손상시켜 세계를 점점 불안정하고 위험하게 만든다. 남자는 오늘 모든 정파 세력이 모여 그와 이 마도층을 파괴하러 왔다고 경고한다. 불타는 손을 가진 다른 이는 방언을 저주받은 마귀라 부른다. 매미를 정련하려고 수천을 죽였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셀 수 없이 저질렀다고 말한다. 이어 한 여자가 말한다. 이 마귀가 300년 전 그녀를 모욕하고 정절을 빼앗았다고 가족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구조까지 멸했다고 한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증오는 끝없이 타올랐다. 모두 방언을 향해 말한다. 오늘이 네 죽음을 보는 날이다. 그리고 피로 젖은 최종 보스의 존재가 나타나 붉은 눈으로 응시한다. 핏방울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모두 돌진하지만 방언은 침착하게 맞선다. 6시간이 흐른다. 그를 둘러싼 채 대지는 완전히 파괴된다. 방언이 옆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중 하나가 주저한다. 그리고 전설의 첫 시가 시작된다. 푸른 산 위로 해가 지고 봄바람 속 가을달. 아침은 가는 머리칼 같고 밤은 눈 같다. 성패를 막론하고 돌아보면 남는 것 없다. 방언이 시를 읊을 때 나는 항상 설명한다. 뜻을 모른 채 경치를 읽는 건 의미 없기 때문이다. 푸른 산에 지는 해는 아무리 빛나도 시간 앞에 사라진다는 뜻이다. 봄바람 속 가을달. 가을은 죽음, 봄은 재생을 뜻한다. 즉, 파괴와 탄생은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도 부서지지 않으면 새로운 탄생은 없다. 아침이 가는 머리칼 같다는 건 연약하고 더덥다는 뜻이고, 밤이 눈 같다는 건 차갑게 모든 걸 덮는다는 뜻이다. 좋은 것은 더덥고 결국 모두 묻힌다. 방언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 도덕은 무의미하다. 결국 모두 죽고 고통의 순환을 견디는 자만 살아남는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그는 말한다. 지구에서의 내 삶의 기억이 모두 눈앞에 떠올랐다. 원래 나는 중국 학생이었고 우연히 이 세계로 떨어져 300년을 고통 속에 살았고 그 뒤 200년의 고독이 있었다. 셀 수 없는 기억이 마음 깊이 묻혀 있었다. 삶이 눈앞에서 펼쳐지듯 모두 다시 나타났다. 눈 깜짝할 사이 50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마귀란 잔혹하고 냉혹한 존재,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설 자리는 없다. 세계의 적으로 여겨진다. 영원히 이 결과를 맞는다. 그러나 지금 그는 웃으며 말한다. 자신이 만든 가을매미가 다시 효과를 낸다면 다음 생에서도 마귀가 되겠다고. 뒤에 있던 한 명이 묻는다. 왜 웃지? 뭐가 웃기지? 마귀. 모두 마지막 순간 공격할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방언이 기세를 펼치자 모두 전진하며 항복하고 매미를 내놓으라 외친다. 에너지 폭발. 모두 얼굴을 가린다. 혼란이 일고 장면은 평화로운 마을로 전환된다. 사원에서 비가 내린다. 노인이 조상들과 대화한다. 이 의식이 비범한 재능과 지성을 지닌 많은 젊은이를 불러오도록 축복을 구합니다. 가문의 새 피와 새 희망을. 향이 닿다고 노인은 머리를 땅에 숙인다. 모두 절하고 밖에서는 시간이 빠르다며 이야기한다. 눈 깜짝할 사이 1년이 지났다고. 마치 어제가 의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한 명이 한숨 쉬며 말한다. 아, 내일이 의식이구나. 이번엔 재능이 나올까? 9월 집단은 3년째 진짜 재능을 못 봤다. 다른 한 명이 턱에 손을 얹는다. 사실이다. 비촌과 청기촌에서는 재능자가 꽤 나왔다. 특히 백령. 타고난 성장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다른 노인들은 침묵한다. 불과 2년 만에 백령은 구사 2등급에 올랐다.
너무 뛰어나 노인들조차 위협을 느낀다. 이 아이가 백씨 가문의 기둥이 될 건 필연이다. 다른 이가 끼어든다. 진정해라. 방계도 작은 천재가 있었던 거 잊었나? 생후 3개월에 말하고 4살에 혼자 걷고 5에 시를 지었다. 비교 불가한 아이였다. 부모가 너무 일찍 죽어 지금은 삼촌과 숙모가 키운다. 그때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연다. 가주로서 유망한 재능을 살피는 건 당연하다. 그 중에서도 방원은 가장 눈에 띄었다. 성인급 사진 기억력을 지닌 아이들은 보통 비범한 잠재력을 지닌다. 그가 진짜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제대로 길러진다면 언젠가 백령과 맞설 수도 있다. 설령 B급 재능이어도 군해야 가문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는 내일 개막 의식이 있으니 모두 잘하고 말한다. 한편 둘은 속으로 생각한다. 이 방원은 재능이 크고 집안이 약하니 잘 밀어주면 내 편이 되어 수백 년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장로는 경쟁하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해야 하며 가문의 당결을 해치는 술수는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모두 감사하고 떠나며 노인은 가문의 미래의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지붕 위로 비가 내리고 누군가 구유와 마을을 알아본다. 바로 방원, 자신이 500년 전으로 돌아왔음을 깨닫는다. 가을 매미는 정말로 작동했고 그는 환생했다. 시간을 되돌리는 물건이다. 10대 신비 생물 중 7위. 결코 단순하지 않다. 돌아온 지금 그는 500년의 경험을 더 지녔다. 그에겐 행운, 세상에겐 재앙이다. 다음 장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바다의 전설을 말한다. 시간의 흐름과 만물의 순환을 지배한다. 매미의 힘으로 조류를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다. 이 신화의 이해를 두고 논쟁이 많다. 대부분은 허구라 믿지 않는다. 극소수만 믿을 용기를 가진다. 매미를 쓰는 자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전신과 에너지가 매미의 연료가 된다. 죽음이 보장되고 결과는 불확실하며 사용 후 무엇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쓰는 자가 드물다. 그러나 방원은 소문이 거짓이고 정교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에 몰리지 않았다면 자신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확신한다. 자신은 환생했다. 다만 시작부터 터무니없는 대가를 치렀다. 수십만을 죽여 천상의 미움을 사고 무수한 복수를 불렀다. 모두 매미를 정련하기 위해서였고 그것이 그를 과거로 데려왔다. 물론 돌아왔지만 매미는 함께 오지 않았다. 구는 힘의 의인화다. 셀 수 없이 많고 두세 번 쓰면 사라지는 것도 있다. 한계에 닿지 않으면 계속 쓰는 것도 있다. 매미는 오직 한 번만 쓰이고 영원히 사라진다. 방원은 상관없다고 믿는다. 다시 하나 정련하면 된다. 또다시 세상의 반을 죽이면 될 뿐. 전생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못할 이유가 없다. 설령 매미를 얻지 못해도 500년의 경험, 보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희귀물들이 있다. 거대한 사건들, 역사 변화, 미래의 천재들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최강자들을 그는 안다. 500년의 전투 경험 외에 지금 모르는 건 앞으로의 선택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흩어져 멀리 있고 때를 맞춰야만 접근 가능하다. 게다가 그는 아직 기회도 열지 못했다. 멧돼지에도 죽을 평범한 인간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생존하려면 가문의 자원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위험한 산을 오가며 버틸 수 없다. 마도의 길에서 500년을 산 그에게 사는 작지만 구유와 마을은 사슬과 같다. 이동을 막지만 외부로부터 보호한다. 이 짧은 기간엔 이 사슬 안에 머무는 게 최선이다. 최소한 구사 3등급에 오를 때까지. 다행히 각성은 내일이라 곧 수련을 시작한다. 그는 재능이란 말을 비웃는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형을 부른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걸 보고 어색하게 묻는다. 왜 거기 서 있어? 방원은 돌아서 쌍둥이 동생을 떠올린다. 동생이 말한다. 문이 안 닫혀서 다 들어왔어. 내일 각성식인 거 잊지 않았지? 왜 아직 앉아, 형?
방장은 방원의 무관심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늘 이랬다. 그에게 천재란 늘 이렇게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방장은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개미처럼 평범해 보였다. 같은 순간 같은 태에서 태어났는데 왜 하늘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제 형이라 불리는 그는 비교 불가한 재능을 지녔고 자신은 돌에 불과했다. 주변에서는 그가 방원의 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고 방장은 거울만 봐도 분노가 치밀었다. 방원의 재능은 가슴에 돌 같았다. 형이 강해질수록 그는 더 침묵했다. 이를 보며 방원은 웃는다. 두 사람의 부모는 그가 3살 때 가문 임무 중 사망했다. 삼촌과 숙모가 돌봐주기로 했지만 실상은 유산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처음 방원의 계획은 능력을 숨기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하지만 삶은 너무 빨리 혼란에 빠졌고 그는 지구에서 배운 것을 써서 살아남아야 했다. 가문이 그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삼촌들은 조심스러워졌다.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차갑고 거리두는 태도를 유지하기 좋았다. 이 일이 너무 어릴 때 벌어져 동생은 재능을 보이기 전 삼촌들의 대우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 믿는다. 그래서 방원을 원망하게 됐다. 그리고 방장이 A등급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미 C등급으로 각성할 거라는 우리 마귀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운명의 잔인한 농담이 우습다. 10여 년간 형이자 천재로 여겨진 그는 C등급으로 각성하고 모두가 무시하던 동생은 A등급의 축복을 받는다. 그 순간 대우는 완전히 뒤바뀐다. 방장은 승천하는 용이 되고 방원은 땅으로 떨어지는 봉황이 된다. 그가 이 모든 걸 증오한 건 분명하지만 500년 전의 일이다. 원망으로 얻을 건 없다. 지금은 다른 시선으로 동생도 이해한다. 열등감을 느낀 동생, 가문에서 경쟁하던 삼촌과 숙모, 수백 년 뒤 마주칠 적들까지. 강자는 약자를 먹는다. 적자 생존이 유일한 불변의 규칙이다. 모두 야망에 이끌려 기회를 붙든다. 전쟁과 피해 세계에서 이해 못할 건 없다. 두 번째 삶의 교훈. 방원에게 옳고 그름은 없다.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때로는 누군가를 밟는 게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길을 막는 자가 누구든 그는 죽인다. 그의 마음속 동기는 거대하다. 그가 가려는 길은 세상 전체를 밟아 모두를 적으로 돌려야만 가능하다. 고독하고 피로 가득한 여정이다. 하지만 복수는 목적이 아니다. 그는 옆을 보고 동생에게 가도 된다고 말하지만 소녀는 겁에 질려 있다. 방원의 시선 하나에 눈밭에 벌거벗은 듯 모든 비밀이 드러난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일 봐요 형이라 말하고 나간다. 밖에서 잠시 멈췄다 이내 달려간다. 다음 장. 새벽에 누군가 소음을 내 모두를 깨운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방원. 15인데 벌써 늙었다. 밤새 많은 생각으로 2시간쯤 잤다. 이 몸은 형편없다. 수련도 시작 전인데 밤샘 한 번에 허약해진다. 그래도 수세기의 경험과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창을 열자 봄비가 그쳤고 아래서 소녀가 속은 방원을 부르며 깼다고 말한다. 웃으며 올라와 씻겨주겠다고 한다. 물에 손을 넣고 목을 닦은 뒤 옷을 입힌다. 온 힘을 과시하는 듯하지만 방원은 무심하다. 달콤하고 순해 보여도 숙모의 첩자일 뿐. 무정하고 공허하며 언제든 등을 돌린다. 그때 방장이 문을 열고 형을 부르다. 그녀가 몸을 밀착해 가슴을 쓸어내리는 걸 본다. 방장은 생각한다. 나도 저런 대접을 받을까? 하녀가 있어도 향취와는 다르다. 젊고 아름답지도 않고 늙고 주름졌다. 게다가 하녀가 하나뿐인 것도 방원이 숙모에게 사람을 보내달라 했기 때문이다. 하녀라 해도 얕볼 수 없다. 집안을 돌보는 현 부인의 딸로 모두의 신뢰를 받는다. 그녀의 권한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럼에도 방원은 그녀의 손을 쳐내며 모든 걸 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그는 그녀의 매력에 속아 감정까지 품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그가 A등급 재능을 얻었다면 그녀는 분명 그의 첩이 되었을 것이다. 하녀에서 연인이 되고 미래를 확보했을 테다. 그러나 의식 이후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돌아서며 그녀에게 나가도 된다고 말한다. 상회는 분노한 표정을 짓고 그를 노려보다 어색하게 시선을 내리고 떠난다. 방원은 방장에게 준비됐냐 묻고 그는 어색하게 그렇다고 답한다. 방원은 동생도 잠을 설쳤음을 알아차리지만 오늘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갈 시간이다. 두 사람은 마을길을 따라가고 모두 방가 형제를 알아본다. 와, 저게 방원이다. 정말 선택받은 자다. 표정 하나 없는 재능의 아이. 방원은 그들이 믿는 재능과 질투가 우습다. 실패에 대한 증오가 증폭된다. 다른 이들은 말한다. 와, 방장 좀 봐. 재능 없는 애 아니야? 형이 누군데 이렇게 약해 보여. 안타깝네. 어떤 등급 나올지 두고 보자. 해가 산 뒤로 질 무렵 방장은 손을 뻗다 이상함을 느낀다. 갑자기 어둠 속으로 빠져 바다에 빠지는 감각. 진정하고 앞으로만 가야 한다. 앞을 보니 방원이 그를 바라보고 있어 이상하다. 순간 삼촌과 숙모가 떠오른다. 뒤에서 계략을 꾸미며 형제를 경쟁시키고 질투를 심은 자들. 과거엔 미숙해 간파하지 못했다. 형도 순진해 계획이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다. 신선의 견줄 지식을 지닌 자다. 의식이 다가와 바꾸기 어렵지만 그가 지닌 지식과 마도적 수단이라면 불가능하진 않다. 심지어 신취를 첩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방장을 완전히 억누르고 삼촌과 숙모 혹은 모든 장로들까지도. 각각을 무너뜨릴 방법을 수백 가지나 안다.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다. 신취가 더 아름다워지면 뭐가 달라지나. 충성이 없다면 가치 없다. 방장이 형제라는 게 문제인가. 언제든 버리면 된다. 삼촌, 숙모, 장로들 모두 그의 삶을 스쳐갈 인물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쓸 이유가 없다. 길을 막지 않는 한 그는 관대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마침내 분비는 사원에 도착한다. 장로가 나서며 말한다. 정시에 왔군. 오늘은 의식의 날, 모두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다. 그와 함께 방원은 계단을 내려 수정으로 가득한 장소에 선다. 그는 수백 년 전 구화 가문이 중앙에서 청모산 이 지역으로 이주했고 지하 동굴의 영천을 발견했음을 떠올린다. 원석을 대량으로 내는 곳. 이것이 구의 마을이 세워진 이유라 전해진다. 노인은 뒤의 물과 곧이어 펼쳐진 월란화의 광활한 꽃밭을 가리킨다. 수많은 구의 먹이다. 구는 힘의 화신이다. 매미처럼 방원은 이 꽃바다가 구화 가문의 최대 수련지라 한다. 모두 경탄하며 아름답다고 말한다. 장로는 책을 들고 이름을 하나씩 부르겠다고 한다. 불린 자는 강을 건너 꽃 사이를 가능한 한 멀리 곧장 걸어라. 멀수록 좋다. 모두 외친다. 이해했다. 당연히 멀리 갈수록 선천 재능이 높다. 주먹을 쥐고 그는 좋은 등급을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확신한다. 첫 이름은 천보. 그는 물에 들어가 강을 건너 꽃으로 향한다.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에서 멈춘다. 한 걸음 더.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 장로가 말한다. 천보, 세 걸음. 구사가 될 재능 부족. 그는 패배한 채 떠난다. 다음은 소자. 방원은 생각한다. 모두가 구사가 될 재능을 지닌 건 아니다. 보통 10명 중 5만 최소치다. 군의 가문은 달라서 6가지 간다. 이는 초대 대선조가 전설적 인물이었고 그의 수련 방식으로 혈통 전체가 강한 유전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유와 가문의 평균은 보통보다 높다. 노인은 모두를 보고 말한다. 또 실패다.
다음은 모아이다. 그는 호수를 건너 걷기 시작해 10, 20, 30, 총 36 걸음을 간다. 사람들이 놀라고 장로는 칭찬하며 모바이는 B등급 재능이라 말한다. 원해를 보고 싶다며 가까이 오라 한다.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한다. 6 곱하기 6의 바다다. 강하게 수련할 수 있다. 이는 재능이 D부터 A까지 있음을 보여준다. 재능 없음은 저해다. D등급은 어릴 때부터 키우면 1등급 구사가 되어 가문의 기초가 된다. C등급은 2년 뒤 2등급이 되어 가문의 기둥이 된다. B등급은 가문 전체가 돌본다. 결국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7년 수련하면 3등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A등급, 존재 자체가 가문의 축복이다. 최상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약 10년이면 4등급 구사가 된다. 그때부터 가주 자격이 생긴다. 장로는 그를 칭찬하며 계속 노력하면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배경에서 한 구사가 웃으며 말한다. 내 손자 어때? 나쁘지 않습니다, 어르신. 7인, 붉은 머리가 7인이며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하다. 1시간 뒤 장로는 망설인다. 혈통이 옅어지고 있다. 최근 가문엔 혈통을 강화할 고수가 없다. 4대에는 가주만 5등급이었지만 일찍 죽어 후손이 없었다. 구와 가문은 세대가 갈수록 약해진다. 이어 치창이 불린다. 7인과 연관이 분명한 그는 매우 긴장한다. 이미 35 걸음 지점, 36. 장로가 미소 짓고 모두 수군댄다. 7인은 모창에게 보라 한다. 재능 있는 아이다. 그러나 방원은 생각한다. 잠깐, 기억이 맞다면 치창과 그 집안은 각성식 부정으로 처벌받았다. 사실 그는 C등급뿐인데 조부가 결과를 조작해 B등급으로 만들었다. 내가 부정하려면 방법은 무수하다. 그가 쓰는 것보다 들키기 어려운 것도 많다. 예컨대 B등급이면 가문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어제 환생에 준비할 수 없었다. 가능했다면 했을 것이다. 다만 부정의 가장 위험한 점은 수련 성장을 속일 수 없어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다. 반면 치창은 다르다. 조부가 장로라 덮어줄 수 있다. 이는 손자 우열을 가리려는 두 장로의 다툼 때문이다. 전생에 그는 이를 잘 숨겼고 특정 사건이 없었다면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방원은 생각한다. 지금 폭로하면 작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문 장로 7인을 적으로 만드는 건 현명하지 않다. 낮은 신분으로 협박도 불가능하다. 모두 역효과다. 그때 방원의 이름이 불린다. 다음 장은 가장 오래된 전설, 희망의 굴을 말한다. 세계가 형성되어 야만과 위험의 땅이던 시절 최초의 인간이 나타났다. 이름은 인조. 주변 모두가 그를 먹으려 했다. 인조는 바위 같은 몸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었다. 어떻게 맞서겠는가? 식량은 불안정했고 매일 숨어야 했다. 최초의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하층에서 겨우 살았다. 그때 항구가 와 말한다. 목숨을 내놓으면 이 난관을 넘게 돕겠다. 인조는 새 위대한 구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내놓았다. 그 구는 힘을 주었다. 힘으로 삶이 바뀌었다. 식량은 안정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용맹하고 무자비하게 싸워 수많은 문제를 이겼다. 그러나 곧 깨닫는다. 힘만으로는 전부가 아니다. 여러 문제에 맞설 때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인조는 패배를 쓰게 되새기며 답을 찾지 못하자 생애 중년을 가장 아름다운 구에게 바쳤다. 두 번째 구는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 이로써 인조는 생각하고 성찰하는 법을 알게 됐다. 얻은 지혜로 이전엔 불가능해 보이던 많은 목표를 이뤘다. 그는 수많은 난관을 죽였을 뿐 아니라 삼키고 피까지 마셨다. 집요하게 살아남았지만 좋은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인조는 늙었다. 나이와 함께 난관은 커졌고 구가 묻는다. 인간 무엇을 원하나?
너에겐 더 내놓을 것이 없다. 그 순간 힘과 지혜는 그를 떠났다. 둘이 사라지자 인조는 다시 난관에 포위됐다. 늙고 도망칠 수 없었다. 빠진 느슨한 이로는 풀과 과일도 씹지 못했다. 인조는 힘없이 쓰러져 모든 난관에 굴복한다. 그때 무언가가 나타나 말한다. 인간, 나를 받아들여라. 어떤 난관에서도 벗어나게 하겠다. 인조는 답한다. 내줄 게 없다. 힘과 지혜는 떠났다. 남은 수명은 젊은 만큼 가치 없다. 지금 무엇을 내주면 즉시 죽는다. 지금도 난관에 둘러싸였지만 당장 죽지는 않는다. 단 한 초라도 더 살고 싶다. 그러니 물러가라. 나는 줄 것이 없다. 그러자 군은 말한다. 셋 중 요구가 가장 적다. 심장만 내놓으면 된다. 이를 듣고 인조는 손을 내밀며 괜찮다고 말한다. 심장을 주겠다. 그것이 희망의 구였고 도망치라 말한다. 그때 인조는 삶의 난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희망임을 깨닫는다. 그날 이후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심장을 내주었다. 곧 이것이 방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된다. 교훈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진실은 희망은 절망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은 인조를 구하지도 고통을 없애지도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나타난다. 방언에게 희망은 구원이 아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고통을 견딜 힘만 준다. 그 순간 방언의 이름이 불린다. 그는 미소 짓는다. 점점 흥미롭다. 그는 호수를 건너 첫걸음을 내딛는다. 다리가 황금 에너지에 감싸이고 희망의 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안다. 가슴에 에너지가 나타나고 장로가 지켜본다. 주변은 모이는 힘이 예상보다 적다고 말하고 장로는 재능 등급의 징조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방언은 이미 23걸음을 갔다. 그는 집중해 주먹을 쥐고 26, 27까지 간다. 가슴에서 무언가 느껴진다.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의식을 잃기 시작한다. 그는 잠시 멈추고 각성식은 성공했다고 스스로 말한다. 이것은 불멸을 향한 희망의 첫걸음이다. 그의 틈은 신비하고 기이했다. 몸 안에 있으나 어떤 장기와도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거대하면서도 미소하다. 이는 원해, 개해라 불린다. 작은 빛의 막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그의 재능은 개해의 44%까지만 닿는다. 이것이 C등급의 한계다. 이제 방울들이 원해로 떨어지며 이는 생명력과 영혼을 뜻한다. 즉, 그는 1등급 구사가 되는 첫 발을 뗐다. 그는 한 걸음 더 가려다 무릎에 손을 얹고 예측대로 전생과 마찬가지로 더는 한 걸음도 못 간다고 말한다. 곁에 장로가 정말 못 가겠냐 묻는다. 방언은 돌아보고 걸어 나간다. 그 순간 모두 충격에 빠진다. 전설의 방언이 고작 27걸음이라니. C등급 재능이었다. 가문의 천재라던 자가 이렇게 약할 수 없다. 실수일 것이다. 뭔가 잘못됐다. 모두 형이 A등급일 거라 확신했다. 방장은 방언의 재능을 자신뿐 아니라 삼촌과 숙모, 가문 전체가 확신했음을 떠올린다. 장로들은 결과가 틀린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숙한 표정이다. 시험 담당자는 겁먹은 채 모두가 지켜봤다며 부정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장로가 끼어든다. 그래, 글재주, 기억력, 힘과 민첩이 뛰어나도 강한 원해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A등급 각성을 보장하진 않는다. 장로는 얼굴을 짚으며 실망한 채 가문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확실히 현재 구윤회와 가문의 세대는 초대들보다 극히 약하다. 다음 장에서 방언의 삶이 스쳐 지나간다. C등급을 받던 순간 그는 충격에 빠졌다. 겁에 질려 물에 빠지고 모두가 바라봤다. 그 자신도 믿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평온하다. 손을 바라보며 말한다. 문제가 오면 할 수 있는 건 심장을 희망에 내주는 것뿐이다. 남들이 실망하면 계속 실망하게 두라.
그들이 뭘 더 할 수 있나? 남의 기대와 실망이 그와 무슨 상관인가? 그는 자신의 길을 간다. 남들이 원하는 만큼 실망하고 환멸하고 불행해도 된다. 장로는 다시 한숨 쉬고 방장을 부른다. 그는 긴장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모두 웃는다. 장로는 또 얼굴을 짚으며 말한다. 세상에 이 방가 형제는 별것도 아니군. 오늘 이 집안이 창피하다. 방장은 물속의 자신을 겁에 질려 바라본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를 끌어올려 바라본다. 방장은 떨며 말도 못하고 기침한다. 모두 웃으며 형제는 문제까지 똑같다고 말한다. 장로는 기다리다 방언이 방장의 귀에 속삭이는 걸 본다. 미래로 가는 길은 흥미로울 거다. 긍정적인 말인 듯 얼굴이 붉어진다. 방언을 잠시 더 본 뒤 그는 꽃밭으로 향한다. 형이 이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다. 눈을 감고 걷기 시작한다. 만약 나라면 하고 생각한다. 갑자기 누군가 외친다. 43걸음. 노인은 미소 지으며 A등급이라 말한다. 장로들이 모두 경악한다. 구와 가문에서 이 급의 재능은 3년 만이다. 믿기 힘들다. 치량이 말한다. 마침내 구린의 힘을 되살릴 자가 나왔다. 치가문은 즉시 방장을 입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이가 반박한다. 말도 안 된다. 주가문은 약하고 부패했다. 이런 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 모 가문이 키우는 게 낫다. 모두가 소년을 두고 다툰다. 다른 노인이 말한다. 모두 자격 없다. 현 가주만이 이 등급을 기를 자격이 있다. 마지막 장로가 지켜보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다. 맑은 날 방 안에서 그는 구가천지에 정수라 설명한다. 세계엔 수백 종의 생물, 수백의 구가 있다. 땅과 식물 어디에나 산다. B등급은 해의 70%까지 접근하고 A등급은 90%를 쓴다. 이런 자는 수련 대가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5등급에 이를 수 있고 그 이상은 전설이다. 강의 중 누군가 교실에서 자고 있다. 다른 이가 속삭인다. 와, 일주일 내내 자네. 소문의 밤마다 이상하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술병을 들고 마신다 한다. 한때 천재로 여겨졌던 자가 C등급이 된 건 참 안타깝다. 방언이 누워있는 걸 보며 노인은 생각한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이 아이를 천재라 여긴 내가 틀렸다. 수없이 말했지만 소용없다. 제멋대로다. 수업에서 자며 골칫거리다. 됐다. C등급이 이런 행동이면 가문은 투자할수록 손해다. 그는 수업을 마치며 2명의 5등급 가주와 선조들이 이 마을을 세웠다고 말한다. 훗날 4대 가주가 비할 데 없는 재능으로 나타나 5등급에 이르렀다. 부끄러운 마귀에 정밀한 습격이 없었다면 6등급에 갔을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아나. 모두 이른바 주화승을 저주한다. 이 개자식이 굴란의 혈맥 미래를 망쳤다. 그 유명한 화승은 5등급으로 원치 않는 여인들을 범해 악명이 높았다. 청모산을 돌아다니며 구 마을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당시 가주에게 발각됐다. 며칠간의 격전 끝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4대 가주는 자비로 살려줬다. 그러나 방심한 순간 기습했고 격분한 가주는 그를 죽였다. 하지만 상처와 독은 치료 불가였고 결국 사망했다. 그런 죽음에도 그는 마을을 위해 희생한 영웅으로 여겨진다. 방원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며 말한다. 전생에서도 누군가 이 이야기의 전승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찾기 이렇게 어려운가? 그는 가문 고수 중 한 명을 떠올린다. 시련으로 술에 빠졌고 2달 뒤 마을 밖에서 자다 기이한 주충을 만났다. 극히 희귀한 존재였다. 그는 그것을 따라가다 주화승의 유골과 전승을 발견했다. 그로 인해 큰 이득을 얻었고 힘이 증대됐으며 떠났던 여인도 돌아왔다. 문제는 방원이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들었다는 점이다. 정확히 어디서 발견했는지 모른다. 이 시점에 환생할 줄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정확히 어디서 죽었는가? 다른 이보다 먼저 찾으려면 그곳을 알아야 한다. 최근 몇 주간 그는 술을 사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주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생물은 생명력이 극히 높아 가문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낫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4월이 되었고 시간이 부족하다. 다가올 일 때문이다. 스승은 계해와 정수응집을 모두 배웠다고 말했다. 이제 첫 구를 정년할 시간이다. 수업이 끝나면 모두 학당으로 가제공된 벌레 중 하나를 고른다. 첫 구를 정년해야 수업에 복귀할 수 있다. 이것이 첫 과제다. 가장 먼저 끝낸 자는 원석 20개를 받는다. 그래서 방언이 주충을 찾는가? 가문이 주는 야간 구들은 평범하기 때문이다. 모두 학당으로 달려간다. 구사를 위해 정년이 힘의 핵심이라는 말에 모두 흥분한다. 두건 쓴 자가 줄을 서라 말한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왼편에서 나온 이들은 웃고 있다. 방 안중앙엔 향로와 벽에 여러 항아리가 있다. 방언은 구도구사처럼 9단계로 나뉘며 이 방의 것은 모두 1단계임을 안다. 1등급 구사는 1등급 구만 쓸 수 있다. 상위 구를 쓰면 대가가 크다. 먹이는 비용도 감당 못한다. 그래서 신입은 모두 1등급을 받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만 아는 사실이 있다. 첫 구는 중대하다. 평생 연결되는 핵심이 된다. 첫 구가 죽으면 구사도 큰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방언은 주충을 정년하려 했다. 그러나 아직 단서가 없다. 찾을 수 있을지도 남이 먼저 찾을지도 모른다. 안전하게 먼저 월광구를 택한다. 가문에서 가장 흔한 선택이다. 이는 자연산이 아니라 구유와 가문의 비법으로 길러진다.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가문의 상징이라 불린다. 그는 아쉬워하며 나온다. 주충이 훨씬 귀했기 때문이다. 월광구는 특산이지만 수련엔 덜 도움된다. 다시 반복이다. 해질 무렵 그는 술 2병을 들고 있다. 매일 이렇게 한다. 주충이 나타나길 바라며 마을을 돈다. 통통한 상인이 원석을 받으며 고맙다 말한다. 원석은 화폐이자 에너지와 정수를 응축한 것이다. 수련에 극히 중요하다. 재화이자 소모품이다. 그는 충분치 않을 걸 알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쓴다. 매일 술 2항아리. 지난 7일간 아무 징후도 없다. 모아둔 원석도 거의 바닥이다. 이는 문제다. 원석은 진화에도 쓰인다. 충분히 쓰면 상위 등급에 근접할 만큼 가속된다. 하지만 내일은 술을 살 원석도 없다. 주충이 안 나오면 월광구가 생명구가 되어야 하나. 학당 장로는 첫 정년자가 원석 20개를 받는다고 했다. 지금 모두 집에서 경쟁 중일 것이다. 사실 이는 재능을 시험하는 경쟁이다. C등급인 그는 승산이 없다. 도시를 보던 중 누군가 소리친다. 또 술 사러 갔냐고 묻는다. 방장은 모두가 걱정한다고 말한다. 삼촌과 숙모도 그렇고 술을 끊어야 한다고. 그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방언은 한 달 만에 인간이 얼마나 바뀌는지 웃긴다고 말한다. 각성 후 일주일 만에 형제의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방언은 구름에서 떨어져 천재의 칭호를 잃고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방장은 새 별처럼 하늘로 치솟았다. 바닥에서 어둠에 둘러싸였다가 갑자기 빛과 하늘로 끌어올려진 소년에게 적응은 어려웠다. 무시되던 그가 이제는 늘 손가락질을 받는다. 마치 이 세계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지며 삶을 이해하려 애쓴다. 방장은 생각한다. 형은 늘 이런 걸 겪었구나. 멋지면서도 극히 힘들다. 그 와중에 형이 우울해 술에 빠졌고 밤에 안 들어오며 수업 중 잔다는 소문이 떠오른다. 믿기 힘들다. 천재로 여겨졌고 자신 위에 있던 형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게. 그때 그는 생각한다. 이건 내 성장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점점 형도 평범한 사람이라 결론 낸다. 선택받은 건 나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는 방원에게 현실을 깨우라 말하지만 방원의 눈은 여전히 무표정하다. 방장은 잠시 노려보다 시선을 돌린다. 왜 눈도 못 마주치나?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 방원이 지나가며 말한다. 뭘 봐? 가자. 방장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뒤따른다. 해가 지고 삼촌 집에 도착한다. 눈 깜짝할 사이 둘 다 15. 둘 다 구사가 된 건 놀랍다. 특히 방장. 삼촌은 자랑스럽다며 원석 6개를 준다. 하인이 건네며 정년엔 정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방원은 말없이 받는다. 방장은 기뻐하며 감사한다. 이런 걸 받을 줄 몰랐다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한다. 숙모는 앉아 진정하라 말한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키웠고 자랑스럽다고. 그들에겐 친아들 같았다. 차라리 친자가 되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삼촌이 말한다. 이제 정식으로 입양하려 한다. 방장, 괜찮겠니? 그는 즉시 웃으며 손을 모은다. 부모가 죽은 뒤 가족을 원했다. 숙모는 그럼 삼촌 숙모라 부르지 말라 한다. 방장은 기쁘게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다. 숙모는 아들이 생겨 좋다며 처음부터 아들처럼 키운 게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삼촌이 방원에게 묻자 그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방장은 말하려다 삼촌이 막는다. 괜찮다. 강요 안 한다. 너는 이미 독립할 나이다. 방씨 혈통을 이을 힘도 있다. 삼촌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니 지원금으로 원석 200개를 준비했다. 방장은 충격받지만 방원은 감사만 하고 더 할 말 없으면 가겠다고 한다. 나가며 방장은 형이 오해했다며 지금 가서 말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삼촌은 말린다. 강요할 필요 없다. 방장, 네가 등급 재능인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한다. 이제 하인들도 소군을 극진히 모실 것이다. 방장은 감사하고 떠난다. 잠시 후 삼촌은 말한다. 방원은 우리의 계획을 간파했다. 가문 규정상 장남은 16에 유산 상속 자격이 있다. 방원 부모는 사망 시 큰 재산을 남겼고 지금까지 삼촌과 숙모가 관리했다. 이 유산은 원석 200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입양되었다면 그 권리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독립한 소년으로 방시성을 지녔고 이론상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삼촌은 괜찮다며 축배를 든다. 그들은 방장을 택했고 방원은 C등급뿐이기 때문이다. 숙모는 묻는다. 하지만 방원이 유산을 원하면 어떡하죠? 그는 답한다. 간단하다. 규율 없는 아이다. 큰 실수를 저지르게 잡으면 된다. 정도에 따라 부모 유산을 받을 권리까지 박탈할 수 있다. 숙모는 어렵다고 말한다. 아이는 매우 영리하다. 어떻게 실수를 강요하나? 삼촌은 말한다. 뻔하다. 실수를 안 하면 씌우면 된다. 미쳤나? 죽고 싶나? 다음 장. 방장은 차를 마시고 있고 상취가 찾아온다. 속은 뜨거운 물 목욕 준비됐습니다. 가져오라 하자 그녀가 들어온다. 미소를 띠고 그림재 가린 차에 말한다. 미천한 하인이 대인을 뵙습니다. 속으로는 방원이 C등급 재능을 낭비했고 방장은 A등급이라 훨씬 공략이 쉽다고 생각한다. 이게 최고의 행운이라 여긴다. 독사 그 자체다. 비가 도시를 덮는다. 방원은 창가에서 생각한다. 사흘 밤낮 내린 비다. 주충을 끌 향을 퍼뜨려야 하는데 비냄새가 더 강해 불가능하다. 억지로 나가면 이유를 의심받는다. 주변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모두를 바보로 여기는 건 어리석다. 그래서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는 생각한다. 이러면 주충을 찾을 수 없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월광구 정년이다. 도중에 주충을 찾으면 더 좋겠지만 운명이 돕지 않는 듯하다. 삶은 원래 그렇다. 맑은 하늘에도 폭풍은 온다.
장애가 없길 바라는 게 가장 어리석다. 또 하나의 교훈이다. 그는 원초 정수를 최대한 축적한다. 이는 구사의 힘의 기초이자 모든 구를 정련하고 쓰는 에너지다. 구는 천지의 정수, 세계 비밀의 운반자이며 자연 법칙을 규정하고 바꾼다. 하늘 아래를 오가는 생명체로 각자 의지를 지닌다. 방언이 구를 정련하는 것은 자연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이라 저항이 따른다. 눈을 감자 비율이 1에서 28로 오른다. 10분에 9, 10, 10%. 30분 뒤 월광이 정련되기 시작한다. 그는 손을 보며 말한다. 정련은 어렵지 않지만 손에 쥐면 6시간뿐이다. 그 뒤엔 공급한 에너지가 소진된다. 다시 강화하려면 처음부터다. 정련은 소모전이다. 절반을 정련했지만 정수의 4분의 3을 썼다. 그래서 정련에선 에너지를 항상 전부 쓴다. 회복하고 다시 정련을 반복해야 한다. 구가 풀리려는 것과 그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 싸움이다. 원석으로 회복을 가속한다. 문제는 30분 뒤 겨우 해를 채웠다는 것. C등급이기 때문이다. 원석도 6개뿐. 구프 가문이나 모 가문과 비교가 안 된다. 방장과 경쟁은 더더욱.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다. 주충수색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까? 그는 일어나며 빗소리가 잦아든 걸 느낀다. 사흘 밤낮 끝의 기회다.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며 방언을 부른다. 폭풍 얘기와 함께 음식과 술을 가져왔다고. 마음을 가라앉힐 완벽한 기회다. 문에 선 이는 상취다. 그는 들어오라 한다. 배가 고팠다며. 그녀는 단장하고 왔다. 장신구를 모두 달았다. 상자를 열지 않아도 향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정말인가? 그는 상자 안 전부를 원한다. 그녀가 차린다. 잠깐 초록색이 보인다. 모르겠다. 그녀는 그를 부르며 팔을 잡아당기고 오늘은 하인이 용기를 내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앉으라 한다. 뭐지 이건? 몸을 던지며 이 하인은 늘 방언을 좋아했다고 말한다. 어떤 등급이든 항상 곁에 있고 싶었다고.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원하는 위로를 다 주겠다고. 아주 가까이 다가와 몸 전부를 주겠다고 말한다. 술을 들이켜며 오늘 밤 함께하자 한다. 그러나 방언은 그녀를 똑바로 보며 언제까지 연기할 거냐 묻는다. 소녀는 당황한다. 방언 원하는 게 뭐냐고. 그 순간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른다. 들어올리며 삼촌과 숙모가 보냈다고 말한다. 계단 밖엔 들이닥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소나기를 더 조인다. 복수인가 이용인가? 그는 그녀의 몸뚱이가 자신에게 통할 거라 생각했냐 묻는다. 그녀를 바닥에 던지고 턱을 잡아 지금 죽고 싶냐고 묻는다. 그녀는 방언이 정말로 죽일 거라 확신하며 떤다.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힌 채 그는 말한다. 수년간 시중 들었으니 오늘은 죽이지 않겠다. 그녀의 소원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안다. 그러니 바보 같은 동생을 찾아가라. 지금 당장 사라져라. 신취는 밖으로 나가며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다. 장면은 방언으로 전환된다. 이번 함정은 전생보다 훨씬 훌륭하고 흥미롭다. 삼촌과 숙모의 이 친절을 그는 깊이 기억할 것이다. 말이 있다. 현명한 자는 위험을 예견하고 피한다. 힘이 부족할 때 위험을 무릅쓰는 건 어리석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장면이 바뀐다. 그들이 방언을 노리는 사이 그는 이 미친 삼촌을 피해 도시의 여관으로 간다. 술 항아리와 음식을 주문하고 바깥 마당에 있다. 지금 그는 월광구를 수련할 원석도 부족하고 주충을 찾는 운도 없다. 주충이 있는 동굴을 찾으면 그곳에서 원석도 얻길 바란다.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아니면 수련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걸 받아들이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일주일째 매일 찾았지만 아무 징후도 없다는 것. 그는 차분히 먹는다. 사람들이 더 마시자며 소리친다. 싸우고 먹다가 누군가 최고의 술을 달라 한다.
점원은 매우 비싸다고 경고한다. 용감한 사내들이니 돈이 있겠지. 하지만 한 항아리에 원석 2개다. 모두 충격에 빠진다. 누가 그런 돈으로 술을 사냐. 사기라며 나가자고 한다. 그때 파란 두건의 사내가 돈 없으면 입 닫고 나가라 한다. 그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듯하다. 그 순간 다른 사내가 일어나 그 술 한 항아리를 달라 한다. 점원은 고맙다며 탁제에 내려친다. 열자 향이 퍼진다. 누렇고 향기롭지 않아 보이지만 술꾼들은 좋아한다. 상인은 이 청죽주가 여기서만 판다고 말한다. 방원은 구석에서 본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다른 곳은 흔한 술뿐이다. 산산에는 망설인다. 정말 가져올 줄 몰랐다. 이제 원석 2개를 내야 한다. 체면을 지키려 모두 마시라 외치며 오늘은 자기가 쏜다고 한다. 파란 두건이 말한다. 6명에 한 항아리는 부족하다. 더 사야 한다. 산산에는 참다 못해 싸우려 하지만 두건이 돌아서자 허리에 1등급 구사 명패가 보인다. 모두 얼어붙는다. 싸울 생각이냐 묻는다. 겁먹었지만 두건은 다가온다. 항아리를 집어 냄새가 대단하다고 말하자 사내는 사과라며 그냥 가지라 한다. 그러나 그는 항아리를 바닥에 던진다. 사과는 받지 않는다. 평생 원석을 모아왔는데 이 멍청이들이 술에 원석을 쓰고 있다. 모두 그를 모욕하려 했던 모양이다. 겁먹은 자들은 고개를 젓고 가진 걸 내민다. 방원은 그 명패를 보고 말한다. 1등급 수련자라는 뜻이다. 게다가 그는 20살쯤으로 보였다. 그 정도 정수라면 1단계 초반일 것이다. 20살에 1단계 초반이면 D등급 재능일 가능성이 높다. 전투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모두 원석을 내놓는다. 가장 약한 구사조차 범인은 상대가 안 된다. 방원은 생각한다. 세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자신이 왔던 중국과 비교하면 이 세계는 더 노골적일 뿐이다. 그때 누군가 장야에게 말한다. 수업은 끝났다. 범인들과 놀이는 그만. 그는 떠나려다 돌아서며 말한다. 이제 청죽주를 마실 용기 있는 자를 보고 싶다. 약자들은 겁에 질린다. 당연히 용기는 없다. 하지만 항아리에서 향은 계속 퍼진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방원이 말한다. 그 술 한 항아리 달라. 모두 놀란다. 분노한 남자가 돌아본다. 모두 늘 침착한 방원을 본다. 그가 말한다. 아, 내 사제군. 주인공이 일어서는 걸 모두 지켜본다. 상인은 방원에게 술을 건네고 그는 떠난다. 싸움이 날 줄 알았지만 구사와는 싸우지 않는다. 다음 장은 300년 전 구유와의 가문에 나타난 천재를 말한다. 엄청난 재능으로 젊은 나이에 5등급에 올랐다. 약속과 책임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마을을 지키다 치열한 전투에서 희생됐다. 같은 전투에서 주화승을 무릎 꿇게 했지만 결국 그 개자식의 기습에 죽었다. 이는 구화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다. 방원의 전생에서 오늘로부터 한 달 뒤 어떤 이가 주충을 찾았다. 주화승의 유해와 전승이 발견된 때였다. 그는 마을의 유명 인물이 됐다. 방원은 가장 명백한 걸 깨닫지 못했음을 생각한다. 그 보물을 찾게 되면 가문에 알릴 이유가 없다. 구유와 가문에 대한 명예를 느낄 의무도 없다. 모두의 마음엔 탐욕이 있다. 왜 상층에 바치겠는가? 이제 거의 전 재산을 술에 썼다. 마지막 승부다. 그날 밤 전부 아니면 전무다. 사흘 내린 비는 지독했지만 지금 공기는 맑다. 이전 수색도 헛되지 않았다. 주화승이 죽은 곳을 조금 더 좁혔다. 모든 조건이 맞아 오늘이 최대 확률이다. 술이 돌에 떨어지고 향이 숲으로 퍼진다. 방원은 옆을 보고 다른 돌에도 붓는다. 냄새 지점을 여러 곳 만든다. 수풀을 지나며 지역의 돌마다 조금씩 붓는다. 마지막 한 방울이 꽃에 떨어져 잎을 적신다. 향이 퍼진다.
이제 주충을 못 찾을 거라 확신한다. 남은 원석은 둘뿐이고 월광구를 정련해야 한다. 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삶은 늘 그렇다. 손에 잡힐 듯한 목표가 다가올수록 굴곡이 늘고 결국 닿지 않는다. 그것이 무력함이자 삶의 매력이다. 달과 귀뚜라미를 보고 돌아가려 한다. 그때 바람이 불며 대나무 사이에서 빛나는 존재가 보인다. 한눈에 주충이다. 문제는 매우 빠르다는 것. 날면 잡을 수 없다. 술에 취해 느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 기회가 온다. 주충이 가지에서 튀어나와 탄환처럼 날다 땅에 떨어져 2%가 술을 마신다. 몇 분 뒤 완전히 취해 즐거워한다. 다른 꽃으로 가 또 마신다. 귀엽다. 기이한 기운에 둘러싸여 그 앞에 떠오른다. 날아오르지만 훨씬 느리다. 방언이 추격한다. 달려라. 생물은 도망친다. 발을 적셔라. 폭포로 떨어진다. 어디로 갔지? 이제 보물의 위치를 안다. 폭포를 건너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좁은 길을 지나며 그곳에 숨어있는 뱀, 독두꺼비, 각종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주화승이 남긴 매복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터널 끝에 전설적인 빛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어 반대편으로 빠져나온다. 그는 혼란스럽다. 이렇게 멀리 올 줄 몰랐다. 지금은 아마 산의 중심부다. 그곳에는 구가 농축된 꽃들이 보인다. 에너지마다 형태를 택한다. 예를 들어 주충은 누에의 형태를 택했다. 다른 것들은 꽃, 식물, 나무의 형태다. 그리고 나무 한가운데 졸린 술꾼이 있다. 그는 손을 뻗어 잡아 주머니에 넣는다. 그때 옆에서 저주받은 주화승의 해골을 본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무엇을 만지고 있냐고 묻는다. 방원은 경계한다. 따라왔나? 잦은 외출이 의심을 샀나? 아니면 삼촌이 보냈나? 그는 수많은 생각을 하며 탈출 방법을 찾는다. 아직 생명구도 없는 1단계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약한 상태로 어떻게 빠져나가나? 갑자기 목소리가 말한다. 이미 독에 중독됐고 7일 뒤 혈랑이 될 거라고. 방원은 주충을 원하냐며 넘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목소리는 혼잣말로 주화승에게 용서만 빌며 원하는 건 다 주겠다고 한다. 그때 방원은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본다. 투영처럼 주화승이 가문의 전설과 마주한다. 승려는 젊은 나이에 5등급에 오른 게 대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싸움에서 그 소년이 그렇게 형편없을 줄은 몰랐다고. 방원은 모두를 알아본다. 소년은 땅에 엎드려 자신은 먼지에도 못 미친다며 울부짖는다. 그가 바로 4대 가주임을 안다. 승려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있냐며 웃는다. 그는 진심으로 원석과 월란화를 교환하러 왔다. 그러나 소년이 아기를 품고 받아들이는 척하며 독주를 내왔다. 같은 이름을 지고 오래 살아온 그는 쉽게 독에 당하지 않는다. 가문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명성을 위해 혼자 도전했다. 4대 가주는 살려달라 애원하며 원석을 바치겠다고 한다. 다리를 붙잡고 영원히 충성을 맹세한다. 승려는 한 가지 조건만 말한다. 매주 월란화 3천을 가져오면 일주일간 독을 중화해 주겠다. 4대 가주는 침을 흘리며 관대함에 감사한다. 그러나 갑자기 독에 휘감겨 승려가 그를 후려친다. 달의 그림자라는 술법이다. 감지하기 어렵고 원해를 쓰기 힘들게 한다. 판이 뒤집혀 승려가 복종해야 할 상황이 된다. 그러나 승려는 육체로 가슴을 쳐날려 보낸다. 다른 장로들이 마귀를 죽이라 외친다. 마귀는 광기에 빠지지만 힘이 막힌 듯하다. 아니, 그렇지 않다. 모두를 치고 있다. 팔들이 고통에 찢긴다. 베이고 쓰러진다. 효과가 없었다. 그는 4대 가주를 치려다 움직이지 못한다. 힘이 다해 마무리 못한다고 말하며 미래에 갚겠다 한다. 이리저리 뛰어 도주한다. 다시 방언. 이 모든 것은
사진 음성구라는 벌레 카메라로 기록된 이야기다. 이제 방원은 누가 진짜 강했는지와 가문이 숨긴 진실을 안다. 그래서 이 보물은 회수되지 않았다. 누구도 이 승려의 힘을 원치 않았다. 4대 가주의 배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방원에겐 더 좋다. 애초에 공유할 생각도 없었다. 특히 지금은 더더욱. 문제는 누군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럼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 생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는 뿌리와 나무줄기를 해치며 뼈까지 부순다. 해골이여, 용서해라. 작은 주머니를 찾는다. 하지만 망가져 있었다. 원석은 15개뿐. 방원은 승려가 죽기 전 회복을 위해 대부분을 써버렸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도 15이면 충분하다. 동굴의 대부분 군은 이미 죽어 있었다. 승려가 주로 쓰던 달의 그림자마저. 살아남은 건 기록구와 주충뿐이다. 그래서 주충이 에너지와 수를 찾아 떠돌았던 것이다. 기록구는 한 번만 기록하고 한 번만 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승려가 주충을 쓰지 않은 이유는 초심자용 1등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 시작한 방원에겐 관대한 보물이다. 이제 그는 고민한다. 이 정보를 가문에 넘길까? 기록구의 정보를 다른 가문에 팔 수도 있다. 적대 가문은 큰 값을 치를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새 가문에 종속된다. 이번 생에서 그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폭포가 지하 동굴처럼 보였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가문 누구도 찾지 못했다. 비밀이었지만 이제 상관없다. 승려의 보물은 방원에게 파헤쳐져 가져갔다. 내용은 다소 실망이지만 괜찮다. 이제 여관으로 돌아가 이 굴을 정련하면 된다. 그러면 학당 숙소에 머물 자격을 얻고 가문의 수련 자원도 받는다. 문제는 여관이 비싸 며칠밖에 못 머문다는 것. 그래도 지금은 원석 17개가 있다. 또 문제는 그가 6등급이라 성장에 더 많은 원석이 든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충은 생물이라 생에 대한 욕구가 크다. 야간구가 5에서 8개면 주충은 최대 16개가 든다. 둘 다 1등급이지만 희귀도와 정련 난도가 다르다. 즉 17개로 끝내면 1개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여관 주인이 느긋하게 연다. 골칫덩이 방원이다. 주인은 어색해하며 먹을 것인지 주방에 알릴지 묻는다. 방원은 아니다. 목욕할 뜨거운 물만 준비해 달라 한다. 주인은 감사하며 곧 준비하겠다고 한다. 돌아서며 생각한다. 구사가 된다면 세상은 참 좋을 텐데. 주인공은 듣고 생각한다. 구사는 범인을 추월하는 재능과 힘을 지녔지만 대가는 크다. 웃기게도 구사의 길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굴을 기르고 원석을 모으며 전투 장비와 정련까지. 경지가 높을수록 자원 소모는 커진다. 강한 후원 없이는 매우 어렵다. 촛불이 켜지고 물통이 놓인다. 주인은 나간다. 방원은 느긋하게 씻고 잠자리에 든다. 마침내 그 빌어먹을 주충을 얻었다. 시작에선 월광구보다 훨씬 중요하다. 잠재 재능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쥔다. 기운이 퍼지고 눈을 감는다. 원해가 소모된다. 흥미롭다. 아직 1단계 초반이지만 이 굴을 정련하는 것만으로 중반으로 오른다. 이 이득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못한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작은 벌레에 집중한다. 꿈틀거리며 그를 바라본다. 방원은 이 녀석의 정신저항이 강함을 깨닫는다. 이 속도면 월광구의 2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는 대가를 치를 각오다. 촛불은 줄어들고 그는 땀을 흘리며 에너지가 모인다. 촛불이 거의 남지 않았고 빛이 방 밖으로 퍼진다. 그제야 그는 깨닫는다. 이 구는 주화승의 구였다. 한때 5등급이던 존재. 수년간 영향을 못 받아 약해졌을 뿐. 그래서 이런 저항이 있었다. 이야기대로
이군은 수세기 동안 승려와 함께했다. 모든 일을 겪은 탓에 이것은 자연에서 얻은 구보다 훨씬 정련이 어려웠다. 방원이 2등급이나 3등급이었다면 16으로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최소 30은 필요하다.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에너지를 너무 써서 배가 울린다. 그는 내려가 식사하며 어떻게 원석을 더 구할지 생각한다. 그런데 음식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방장이 나타나 소리친다. 왜 이런 곳에 사느냐? 왜 집에 안 가고 여관에 있느냐? 방원은 답하지 않는다. 방장은 계속 묻는다. 어젯밤 신추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그녀는 그날 이후 계속 울고 위로해도 더 운다고. 방원은 무시하고 먹는다. 방장은 소리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신추는 수년간 시중 들었고 늘 친절했다. 형이 길을 잃었음을 안다. 좌절도 이해한다. 하지만 10등급을 받았다고 불운을 남에게 풀 권리는 없다고. 그때 방원이 뺨을 때린다. 방원이 말한다. 쓸모없는 놈. 형에게 이런 말투냐. 상추는 가문의 하인일 뿐이다. 그런 여자 하나로 가족에게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 상황에선 둘 다 이해된다. 상추가 문제지만 방장은 속고 모른다. 방장은 말한다. 형이 날 때렸어. 한 번도 때린 적 없잖아. 분노가 치민다. 난 A등급이고 형은 C지만 그건 하늘에 또 한데. 방원은 말한다. 그는 어리석고 순진하다. 어릴 때 누가 돌봤는지 잊었냐. 부모가 죽고 힘들 때 누가 보살폈나. 삼촌이 옷과 음식을 줄 때 누가 건네줬나. 절약하려 할 때 누가 더 달라 맞섰나. 하인을 붙여준 것도 거리에서 지켜준 것도 모두 나다. 셀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하녀 하나로 형에게 소리친다. 괜찮다. 그는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미 다른 가족을 택했다. 이제 형도 아니다. 방장은 겁에 질려 설명한다. 방원도 가족의 정을 원했다는 걸 안다고. 그러나 방원은 말한다. 오늘부로 형제가 아니다. 방장이 말하려 하자 다가와 말한다. 상추 좋아하지? 난 아무 일도 안 했다. 아직 처녀다. 원석 5개를 주면 오늘부터 내 전속 하인이다. 방장은 말을 더듬고 방원은 솔직해지라 한다. 사랑은 정상이다. 6개가 아깝다면 말고. 방장은 주머니를 내민다. 6은 없고 이것뿐이다. 방원은 본다. 5개 반이다. 월광구 정년에 다 써서 그렇다. 하지만 목표에 가까워지니 받는다. 그리고 사라지라 한다. 방장이 말하려 하자 방원은 경고한다. 마음 바뀌면 후회할 거다. 눈앞에서 사라져라. 방장은 조용히 떠난다. 문을 나서며 올려다보고 미소 짓는다. 이제 신취는 내 것이다.